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에서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 강의하는 이근필입니다. 7급 시험이 있었어서 7급 시험 문제들, 25년 7급 문제들, 교양 문제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기출 분석부터 총평부터 하자면 출제 범위로 보면 경영학 기초 쪽에서 두 문제, 한 문제. 경영 전략이 올해는 작년에 두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네 문제로 늘었고요. 조직 행동론은 작년에 다섯 문제에서 네 문제. 인적 자원 관리는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마케팅 똑같이 네 문제. 생산 운영 관리가 문제 수가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회계, 재무 거의 비슷비슷하고 MIS 국제에서 한 문제씩 나와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생산 운영 관리가 조금 줄었다. 그 정도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일반적인 강론의 출제 범위보다 더 중요한 게 강론 안에서의 문제인 건데 2024년도가 그 노무사 경영학 시험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 노무사 경영학 시험의 변화 때문에 이 출제위원들이 그 문제들을 다 공유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자기 시험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이렇게 그 이전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조직문화 유형, 퀸과 카메론의 조직문화 유형 이런 건 사실 노무사의 2차 인적자원관리의 경영 조직론 부분에 들어가는 이거거든요. 그런 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고 인파워먼트의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 작년 시험에는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마케팅에서도 마케팅 전략의 경쟁 분석 방법, 의사결정 무용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의 문제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에서도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진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전공하는 석사생들도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서비스 사실은 제가 이걸 석사 때 전공이 이건데 이거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잘 그거를 시험 문제에 냈다는 건 저는 좀 오바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작년은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 범위상에서 매우 특별하거나 이전에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요번에 처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올해 보면 재고의 종류인 건데 재고의 종류를 저렇게까지 들어가야 하나? 정도가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올해 좀 특이하게 나온 케이스. 요 한 문제 빼고는 출제 범위에서도 그닥. 근데 이 정도는 원래 시험 문제 낼 때 한두 개 정도는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것을 다 끌고 와서 문제 냅니다. 원래 시험 문제라니까 100점 맞으라고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는데, 그래서 이건 용납이 가능할 것 이해가 되는데, 작년은 좀 과했죠. 작년에 하도 과해서 출제위원들이 욕을 좀 먹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되게 내추럴한 문제를 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인데 문제의 난이도가 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는데 보면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 아마 여러분들이 7급 이게 배치 주문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쓰는 경영학 원론 책에서는 여기 수험 경영학 원론 수준에 저는 잘 얘기 안 하는 것들인 건데 이게 덩어리 벌크로 주문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배치 단위로 주문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3번에서 보면 직무별 난이도와 수익성을 분석하여 그냥 이렇게 귀에 걸기작거리지 않잖아요. 늘 경영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직무평가할 때 수익성을 갖고 직무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르게 툭툭툭 걸릴 수 있는 문제들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5번 문제 혼합합병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래서 컨글로메리트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걸 그 실제 컨글로메리트가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답은 3번입니다. 탄산음료와 스낵회사인 건데
이게 이업종 합병인 거니까 그러면 탄산음료 회사하고 합성감미료도 이업종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탄산음료 만들려면 거기 합성감미료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방통합이나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그걸 알고 있느냐? 조금 약간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그게 7급 시험이지 9급하고는 다르지라는 얘기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7번 문제도 이런 거 있었죠. 모유 목적에 따른 재고 유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유형 문제는 이때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비축 재고다, 안전 재고다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그걸 굳이 잘라서 물어봤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문제에 있어서도 이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그래서 7급의 난이도 그런 선생님들 가끔 계십니다. 9급하고 7급하고 똑같아요. 9급 준비하는 것처럼 7급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급은 7급 시험이고 9급은 9급 시험입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달라요, 벌써. 지문의 길이가 다르다는 건 내가 외워야 할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더 많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9급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될 것, 7급에서는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조금 다른데 놓고 보면 그래 뭐 7급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우리 두 문제 출제는 됐는데요. 계산이 아니라 산수,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9급은 더합니다. 9급은 올해에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26년도에는 반드시 계산 문제가 난이도 있는 걸로 나온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쉬웠다는 얘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할 만큼 평이하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그랬고요. 우리 교재 내에서 출제 비율 제가 쭉 해보니까 제가 9급 때도 계산을 같이 했는데 역시 25문제 중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조금 애매한 거 하나, 그거 아닌 거로 찾아도 23개. 그러면 90% 이상이 교재 내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 또 문제들이 저 문풀할 때 제가 올해는 입성 기념으로 최종 문풀만 간단하게 16강만 했단 말이에요. 그 16강 안에도 일치하는 문제, 유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5년 출제 1번 고전 조직 이론 당연히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것들이기도 했고요. 이번 문제 보면 거의 동일한 문제가 모의고사 단원별 할 때도 나왔고 출제 3번 같은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무 평가 얘기인데 뭐 단원별 모의고사, 최종 동형 모의고사 이런 데 다 출제됐던 개념들인 거고 25년 4번 같은 경우에도 단원별 모의고사, 기출풀이 뭐 이럴 때 다 활용됐던 VMS, 버티칼이라고 하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문제였고요. 5번 문제가 이제 컨글로메리트 개념 자체는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들이었었으니까 교재 내에서 대부분 다 출제되고 있으니 교재를 믿고 무풀강이 따라오면 90% 이상은 커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의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전 조직이론과 비교해 현대 조직이론에서 강조하는 조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딱만 봐도 공식적 통제를 강조한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옛날에 공식적 규정대로 FM대로 요즘은 훨씬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거죠. 왜? 경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세팅해놨던 공식적 룰 이런 거 갖고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경과 접점에 있는 단위 부서에서의 경영, 결정권, 영향력 이런 게 커져야 한다는 거죠. 공식적 통제를 강조하기 어렵다는 거인 거고요. 말씀드렸던 전통적 조직이론이 공식적 조직 중심으로 합리적 직무 편성 이런 게 조직화의 기본 원칙이었으니까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입니다. 공급망에 있어 수요의 작은 변화가 상류 단계로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증폭되는 현상. 이 채찍 효과인 거잖아요. 채찍 효과가 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뭐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다 들어온 거로 주문하더라. 리드 타임 때문에 안전재고 때문에 많이 주문하더라. 또 일괄 주문, 가격 변동, 과잉 주문 뭐 이런 것 때문에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배치 주문을 확대를 하면 이게 일괄 주문인 거고 한 번에 많은 양 주문하는 건데 그거는 채찍 효과를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3번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거기서 아까 뭐 이렇게 잠깐 봤지만 직무평가라는 건 요 직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 그래서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이야, 저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야, 저 일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걸 다 순서대로 매기는 게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는 일이 직무평가인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하는데 직능급 제도가 아니라 직무급 제도, 일에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면 얼마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는 직무급 제도의 기초인 거고 그래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게 되는 거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건 직무급의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별 난이도와 수익성을 분석해서 평가한다. 수익성을 직무평가할 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빼면 4번 기억 릴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A사가 활용하고 있는 유통 시스템 형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내려고 하고요. 얘는 5만 방식을 다 써요. 지금 보면. 변화된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유통 전략을 정말 병행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쓰고 있고 또 자체 온라인 쇼핑몰도 쓰고 있고 모바일 앱을 또 쓰고 있고 다른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하고도 제휴를 맺고 운영 중이래요. 거기다가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도 쓰고 있대요. 라고 됐으니까 일단 이 프랜차이즈 쓰고 있고 계약형, 수직형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온라인하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묶었으니까 하이브리드도 있는 거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 없는 거. 이게 이제 VMS, 이게 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들을 쭉 얘기한 거고, 기업적, 계약적, 관리적 VMS를 얘기한 거고, 하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죠. 수평적 HMS, 호리즌탈인 거죠. 얘는 뭐냐? 경로상 동일 수준에 있는 두 개의 개별 기업이 연합하는 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연합한다거나 스타벅스하고 메일유업하고 연합한다거나 동일 레벨에 있는 친구들끼리 결합해서 마케팅하는 게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그거는 없잖아요. 이 식품기업하고 다른 식품기업하고 운영하는 건 없잖아요. 4번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5번입니다. 컨글로메리트 머저로 적절한 건 뭐냐? 아까 그 총평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컨글로메리트라는 건 이종 기업, 업종이 다른 기업을 매수 합병해서 경영의 다각화를 한 복합 합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놓고 보면 A 탄산음료와 B 탄산음료, 얘는 수평적인 합병인 거죠. A 탄산회사와 생수회사, 얘도 자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탄산음료나 생수나 다 마시는 건데 뭐. 근데 A 탄산음료와 B 스낵회사, 얘는 음료수하고 과자 막 관계가 있다라고 막 우기면 막 과자 먹으면서 음료수 먹을 수 있지 정도는 우길 수는 있겠으나 이게 같은 업종이라고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마시는 거하고. 4번 탄산음료 회사 합성감미료, 이 관건은 뭐냐면 얘가 뭐냐,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더라. 제조업으로 따지면 부품 같은 거더라.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6번입니다. 부채 총계가 계산 문제긴 한데 대빵 쉽습니다. 부채 총계가 76억 원, 자본 총계가 145억 원, 비유동 자산 67억 원. 이렇게 되면 숫자가 몇 개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머리가 꼬여.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도 못 풀게 되는 거죠. 심플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알고 있느냐? 자산, 부채, 자본. 요 개념을 일단 알고 있느냐? 요거 한 가지. 자산 중에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크게 일단 나눈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 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느냐고. 요 개념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산수인 거죠. 한번 써보면 이래요. 부채 총계가 얼마예요? 76억 원. 자본 총계가 얼마래요? 여기가 145억 원. 그러면 이제 자산 총계가 딱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계산해 놨거든요. 자산 총계가 이게 221억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221억 원인데 비유동 자산 얘가 67억 원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154억 원. 그래서 복잡하게 외울 것도 아닙니다.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더라. 자, 7번입니다. 보유 목적에 따른 재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비축재고, 안전재고, 무슨 완충재고 이런 거 잘 설명 안 하거든요. 생산운영관리 좀 보통 일반적으로 교재에 실리는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경제재고 이런 건 없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면 완충재고라는 건 뭐냐? 그럼 이게 하다가 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쪽에서 뭐가 안 오면 내가 작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그 버퍼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탁을 갖고 있는 게 완충재고인 거고요. 안전재고는 키워드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수요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안전재고인 거고요. 비축재고, 이게 비슷비슷해요. 비축재고는 뭐냐? 예측 가능한 미래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거에 대비하는 게 비축재고. 그 다음에 주기재고 또는 로트재고라고 라는 개념도 있는데 얘는 뭐냐? 생산 준비 비용 또는 주문 비용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걸 주기재고 또는 로트재고라고 얘기하고요. 그거 말고 뭐 수송하고 있는 수송 중에 있는 재고라든지 제공품 라인에 지금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간에 있는 중간쯤 반쯤 만들어진 거 그걸 우리 제공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의 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고의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나왔죠. 일본 보면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거는 안전재고인 거고요.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는 계절에 따른 건 비축재고인 거고 작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게 완충재고 생산 준비 비용, 셋업 코스트 때문에 하는 건 주기재고 이렇게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추기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7번에서 3번. 이럴 때 어떻게 합니다? 찍는다. 8번 문제 문제가 대빵 깁니다. CSR 문제인데요. 여기는 글로벌 신발 제조업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대요. A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 의료보험을 제공한대요. 또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교육과 보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대요. 근데 최근에 재단을 만들어 기부도 하고 지역사회 수익을 돌려주고 있답니다. 이랬을 때 이 A사의 CSR을 분석하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A사는 재무적 책임을 넘어 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CSR의 전통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이게 좀 어려운 보기예요. 어떤 거냐면 이 CSR에 관련해서 전에는 크게 두 가지 고전적 견해와 사회경제적 견해로 바뀝니다. 고전적 견해는 뭐냐면 야, 기업이라는 게 사회에서 수익을 발생을 해서 수익을 내가 다 가져? 내가 수익 발생한 거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잖아. 야, 세금을 정당하게 돈 벌었고 정당하게 돈 번 거에서 세금 내면 다 한 거지. 거기에 뭘 더 해야 돼? 세금 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라고 보는 게 고전적인 견해인 겁니다. 그런데 야, 기업이라는 게 사회가 있으면 존속할 수 있어? 사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돈 번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사회 경제적 견해.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얘를 주주자본주의, 얘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어제 많이 들었죠? ESG 경영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박사 학위가 이렇게 ESG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되게 어렵죠. 판단하기가. 근데 이제 이런 전통적 접근법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A사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전통적 접근법인데 이 사람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접근했으면 이런 보건 서비스 이런 걸 왜 해? 다 이익으로 남겼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닌 거고. 3번이 A사의 활동은 이해관계자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며 전략적 CSR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죠? 4번 A사의 활동은 CSR의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적 책임. CSR을 우리 조지아 대학교의 캐롤 교수님께서 4단계로 구분하셨는데 가장 높은 책임이 자선적 책임이에요. 법적 책임은 두 번째 책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경제적 책임입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를 만들었어요. 기업을 만들었으면 이익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는 해야지. 그게 경제적 책임인 거고요. 자, 그렇게 이익 보고 월급 사람들 주는 데 있어서 법은 지켜야 할 거 아니요. 그게 법적 책임인 겁니다. 여기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의무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법만 책임질 거야? 법은 윤리의 도덕의 최소한 아니야. 그래도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것들은 지켜나가야지. 야, 불법이 아니라고 제3세에 가서 아동들 노동시키는데 걔네들 하루에 1,000원 주고 노동시킬 거야? 그건 아니지 않아?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하지 않아? 이런 게 윤리적 책임인 겁니다. 여기가 윤리 경영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제일 높은 단계는 자선적 책임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문제를 보면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블라블라블라. 그건 아니다. 찾아내야 하죠. 꽤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라고 하면 전략적 CSR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전략적 CSR은 CSR 활동이 내 사업과 연관해 있고 사업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여야 해요. 신발 제조업체가 지역사회 서비스 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근데 그거는 박사들이 서로 논문으로 싸우는 거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내는 데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학이라는 건 사실 정답이 없다고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만 누가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이론을 전개했다는 명확하죠. 그렇지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경영학 공부한 사람 중에서 이게 이것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으면 금마 사기꾼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경영학은 유일 만능의 솔루션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자 제 후배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학부가 경제학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MBA 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경영학 박사를 한 건데 학부가 경제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후배들의 경제학과 교수들이 제일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후배들도 막 놀려요. 막 얘기하다가 에이 형 경영학은 사회과학이 아니잖아. 매년 교환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 맞거든요. 경영학은 매번 바뀌어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트렌드도 바뀌고. 약간 시비 걸면 그렇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 3번을 답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명확하다. 볼 수 있겠고요. 9번입니다. 기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무비율을 영업성과. 영업이라는 거는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익성 비율인 거고,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수익성 분석이라는 거,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인 거고, 그걸 하는 종류는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죠. 9번에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게 7급 문제인 거죠. 9급 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중에 슈퍼 리더십이다. 그러면 내가 셀프 리더가 된 후에 각자를 셀프 리더로 만들고 그래서 슈퍼 리더로 발전하게 만드는 부하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다고 치자. 그걸 설명해 줘요. 그리고 다음에 리더십은 뭐냐? 1번 슈퍼 리더십, 2번 변혁적 리더십, 3번 거래. 이런 게 9급 수준의 문제인 거고
물론 9급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7급 시험의 문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묶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슈퍼 리더십도 알아야 되고 변혁적 리더십도 알아야 되고 거래적 리더십도 알아야 되고 서번트 리더십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7급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뭐 프리 시간에 하긴 좀 어렵고 어쨌든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건 이전의 건 거래적 리더십,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의 이상, 비전 이런 거 갖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뭘 주고받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이 아까 셀프 리더십이 발전한 거로 스스로 리더가 되게 만드는 거. 서번트는 봉사하는 거. 카리스마라는 게 카리스마. 이게 약간 이 변혁적 리더십의 일부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혼용되기도 하는데 변혁적 리더십 바운더리가 좀 큰 거라고 봐야 돼요. 뭔가 이 카리스마적 특성, 으악! 이런 걸로 끌고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보고 보면 적절한 걸로 따지면 서번트 리더십밖에 없겠어요. 부하들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서번트라는 게 서브에서 오는 거거든요. 서브, 봉사하는 거. 11번입니다. 업적 평가 시 평가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책에서 이런 거를 다루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경영학의 기본적인 골격이 튼튼해져야 하는데 그럴 때 볼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보면 업적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워요. 평가자가 한 사람의 평가자가 한 사람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피평가자들을 다각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그 사람의 평가가 올바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상사가 알고 있는 거, 동료가 알고 있는 거, 부하가 알고 있는 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정보가 많은 거 중심으로 평가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다면, 옛날에는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거 한 사이드, 원 사이드로 평가했다면 여러 가지 다면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면이 한 바퀴 뺑 둘리니까 360도 평가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가 1인에 의한 평가가 나온다. 당연히 틀린 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셔야 하고요. 자, 12번입니다. 소비자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정한 걸 모두 골라라. 그래서 맞는 걸 찾아내야 하는 거죠. 소비자 구매 행동에 구매자 특성, 판매자 특성, 제품 특성 이런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상황 특성이라는 것까지 있고요. 그 구매자 특성 중에는 문화적 요인, 여기 보면 요 4개 중에서 요 구매자의 요인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적 요인으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걸 딸딸딸딸 외우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뭐뭐뭐뭐가 있더라. 최소한 요 제목들 그다음에 여기는 요 제목들을 외우고 있고 대충 뭐 들어가더라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보면 적절한 걸 틀린 걸 찾아내면 되는 건데 기억을 보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은 정보 탐색, 문제 인식. 배가 안 고픈데 짜장면 찾지 않잖아요.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는 거고. 우리 이게 9급 문제에서도 바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맞은 얘기인 거고 사전 경험과 같은 상황적 요인, 이게 상황적 요인이 아닙니다. 개인적 요인인 거니까 그걸 찾아내시면 돼서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3번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집단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보고 있고요. 집단 사고라는 건 집단의 응집성이 높거나 합의 욕구가 너무 높아 또는 조직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잘못된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그걸 우리가 집단 사고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보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고를 장려하면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집권화보단 분권화돼서 서로 밑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응집력이 낮은 게 아니라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하는 거라니까요. 놓고 보면 2번 대안의 탐색보다는 문제의 합의를 우선시. 만장일치의 환상 이런 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결정만 하면 되지. 이 문제를 막 정확하게 해결해서 무조건 해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합의만 하려고 하고 결정했어. 우리가 다
이런 거. 이 집단 사고의 대표적인 오류가 케네디 정부의 쿠바 침공. 그 이너 서클, 케네디의 내각,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쿠바를 침공하면 쿠바를 미국화, 자유화, 애매한 용어니까 하여간 미국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었죠. 어린 반푼같이 없는 거죠. 왜? 한 발짝만 떨어져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건데 이너석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판단한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결정의 사례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인 겁니다. 그런 거 2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14번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중 투자 위험과 성공 시의 잠재적 수익, 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수준이 최소에서 최대 순으로 나열된 거. 그럼 거꾸로 우리 심플하게 보려면 제일 안 위험한 거에서 제일 위험한 거 순으로 나래비를 세우면 해외 진출이라는 건 수출에 의해서 하거나 계약에 의해서 하거나 투자에 의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은 직접 수출하거나 간접 수출하거나 그 다음이 계약인데 계약의 방법에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컨트랙팅 이런 게 있어요. 라이선싱은 뭐 예를 들면 상표를 일부 빌려준다든지 혹은 제조 기술을 빌려준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돈을 받는 거가 라이센싱이고요. 프랜차이징은 노하우까지 이게 기업의 전체를 덩어리로 주는 거예요. 그게 프랜차이징인 거고 컨트랙팅은 계약으로 가게 되는 거. 뭐 건설 사업 뭐 이런 거인 거잖아요. 그러고 봤을 때 라이센싱이 일부분만 내 사업권의 일부분만 지식재산권의 일부분만 혹은 상표의 일부분만 주는 거니까 가장 돈은 적게 벌고 안전하기는 제일 안전하겠고 프랜차이즈는 내 기술 노하우 전체가 넘어가는 거니까 돈은 조금 더 벌겠고 조금 더 위험할 거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내가 해외에 진출했다. 그럼 일단 어쨌든 남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리스크는 크고 대신 잘 되면 돈은 더 벌겠고 해외 직접 투자 직접 내가 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100% 내가 돈 벌면 다 버는 거니까 돈은 제일 많이 벌지만 망하면 혼자 뒤집어 쓰는 거니까 제일 많이 리스크가 큰 거. 3번의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정성조사와 정량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는 불명확이라고 써야 되겠네. 조사 성격의 문제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자료 수집이 비정형화, 정형화. 일단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정성이 뭐냐, 정량이 뭐냐. 정성, 예를 들면 우리 마케팅 조사에서 탐색 조사 같은 게 대표적인 정성 조사인데 이게 뭐냐? 실제 조사에 선행해서 자료, 기록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관계된 변수들을 찾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 문헌 조사. 막 책이나 논문 같은 거 찾아봐. 전문가 의견 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봐. 사례 조사, 어떤 일이 있었나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정성 조사인 거고요. 정량 조사는 이제 구체 1, 2, 3, 4번 갖고 카운팅 하는 거죠. 여론 조사 같은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 빈도수 이런 거 조사하는 걸 정량 조사라고 한다고요. 그래 놓고서 보면 조사 성격의 문제, 정성 조사가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게 왜 이런 걸까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이렇게 찾는 과정이잖아요. 여기가 불명확하고 정량조사 이제 명확하죠. 얘가 몇 개가 나올 거야, 몇 프로인 거야를 찾아내는 거니까 얘가 명확한 문제인 거죠. 그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계열 문제인 건데 구급에서는 이 시계열 문제가 그냥 말로 개념을 물어보는 걸로 나왔고 여기는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단순 이동 평균, 무빙 에버리지 구하는 겁니다. 이게 3개월 평균이다라고 하면 3개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곧 바로 직전 3개월치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3개월 평균이니까. 움직이니까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차를 내려요. 그럼 앞 하나 둘 세 개의 평균인 거잖아요. 요거 세 개 평균. 140 더하기 160 더하기 150 450 나누기 3 150 뭐 이거는 거의 산수의 영역이니까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중이동 평균이라든지 또 지수평활법이라든지 주로 시험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심지어 7급에 9급 시험에 그런 게 나오는 건데 7급에 이런 거 나온 건 그렇습니다. 17번입니다.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으로 적정한 것. 이 동기부여 이론이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은 전통적인 뭐 과학적 관리법과 인과관계로 이거 돈
동기부여된다. 야, 직무 만족 또는 이 주변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거로 만족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전통이라면 현대적으로 들어와서는 내용이론, 과정이론,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상황이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내용이론은 뭐예요? 내가 무엇에 동기부여가 되느냐? 돈이냐? 뭐냐? 그 내용 요인을 찾아내는 게 내용 이론인 거고요. 과정 이론은 뭐냐면 야 그렇게 어떤 거 뭐에 따라서 동기부여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동기가 부여되는 그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과정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동기 과정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이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거고요. 허츠버그의 동기 요인, 맥거리의 X 이론, Y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 이거 다 내용 이론인 거죠. 메꾸는 게 생존이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 사회가 있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고 뭐에 동기부여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허츠버그의 동기 요인도 X 이론, E 요인 이론인 거잖아요. 이 요인 중에서 동기 요인이 있고 위생 요인이 있더라. 위생 요인 아무리 개선해봐야 이게 만족이 주는 게 아니더라. 동기 요인을 개선시켜야 한다더라. 다 내용 이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종업원의 동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무설,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죠. 이게 9급에도 나왔어요. 그래 놓고서 보면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뭐 수평적 직무 확대, 수직적 직무 확대, 직무 순환, 직무 특성 모형 이런 것들이 다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인데 직무 전문화라는 게 뭐예요? 분업시켜서 한 부분에만 전문화시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포드 선생님이 얘기하는 3S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기를 향상시키진 않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앉아있는데 2번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순현재 가치법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개념의 문제, 이 MPB 개념 묻는 문제가 올해 9급에도 나왔습니다. 이 양반들이 문제 하나를 만들어서 우라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들 이거 뭐 다 아실 수 있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게 전체 투자의 사업 연한의 모든 기간 동안의 전체 현금 흐름을 다 판단하는 거고 그 현금 흐름을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감안하고 있는 거고 가치 가산의 원칙도 활용이 되는 거고 적용이 되는 거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에 복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법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건데요. 한 가지 투자 안에서 복수의 값이 얻어질 수 있다. 이게 IRR 이 방법 내부 수익률법인데 얘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내부 수익률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2번이라서 2번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20번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경제인 모델, 관리인 모델에 대한 개념부터. 경제인은 뭐예요? 이게 경제인 모델의 기본 컨셉은 합리적 모델, 합리인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가 이거를 하나 사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이 리모컨의 가격, 품질을 다 알고 정보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 정보를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해.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경제인 모델이에요. 근데 실제로 봅시다. 이거 하나를 사는데 우리가 그래 삽니까? 이거 종류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각각의 품질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정보를 다 안다고 쳐도 그거를 프로세싱해서 무슨 의사결정을 낼 수 있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하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대안 몇 개 한번 살펴보고 그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되는 거를 선택하더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이먼 선생님이 얘기한 관리인 모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직관적 모형이라는 건 관리적 모델의 일종인 건데 휴리스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리스틱 의사결정은 뭐냐면 뭐가 직관적으로 딱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무조건 다 틀린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상황을 유형화하고 그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비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방법. 휴리스틱인 거죠. 정보가 너무 많거나 정보가 너무 없거나 모르겠어.
이게 판단을 못하겠어. 그럴 때는 직관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더라. 그것도 하나의 모형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적절한 거. 직관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비록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논리적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경영학이라는 게 이런 거인 거고요. 휴리스틱은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취했던 결정을 고집하는 그냥 이런 거 아니고요. 그중에서 잘된 결정의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합리적 의사결정은 문제인식, 실행, 대안개발, 대안평가. 문제를 인식했으면 대안을 개발해야지. 대안을 개발하지도 않고서 무슨 대안 개발하고 대안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지. 배가 고파. 그럼 먹어? 뭐가 있는지 탐색을 하고 그 중에서 뭘 하나 평가를 한 다음에 순서를 매겨서 짜장면 먹어야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제한된 함수적 모델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문제의 정의부터 해결책 규명에 이른 연속적인 단계로 보죠. 그렇게 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자, 20번은 1번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21번. 특정 조직의 비전 선언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미션, 비전. 이걸 조직의 가치 체계라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전략 단위에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회사의 조직의 가치 체계를 정렬, 얼라인먼트 하는 일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로 이 미션, 비전, 중요한 개념부터 보면 미션은 뭐예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 회사는 왜 있는 거냐? 우리 조직은 왜 있는 거냐를 규명하는 게 미션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데야? 예를 들면 기업으로 보면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는 어떻게 자신들을 판단을 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있는 회사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얘네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얘네는 만화영화 혹은 실사영화 혹은 팀파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얘네가 비전, 우리가 미션을 이루어가는 일정 기간 뒤의 미래상,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10년 안에 영화를 500편을 만들고 테마파크를 20개 만들어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 이 디즈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그걸 좀 알고 보면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는 조직이 지향하는 미래나 이상적인 상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얘는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의 현재 목적과 활동을 설명하는 건 사업과 솔루션에 가깝고, 실행 중심적인 활동 기준, 이런 목표, 골 정도, 사업 과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 배치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설비 배치가 헷갈리는 거는 모듈러나 공정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거 물어봤습니다. 선박, 대형 항공기, 고층 건물, 얘네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젝트 배치 혹은 고정형 배치라고 하는 거고요. 제품별 배치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전용 라인이 있어갖고 줄줄줄줄 나가는 거. 우리 컨베이어 벨트 따라 나가는 거. 공정별 배치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뭐가 얼마 만들어지 다 소량이니까 공장이 가만히 있고 물건들이 이 공장 저 공장 가면서 도색 공장도 들리고 무슨 밀링 공장도 선망하고 이 공장을 뺑글뺑글 돌다가 완제품이 나오는 거인 거고요. 프로젝트 배치 또는 고정 위치형 배치라는 게 얘네가 못 움직여.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얘를 만들어주는 거. 대표적인 게 선박, 비행기, 그다음에 다리도 다리를 어디 만들어 갖다 얹는 거 아니잖아.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요즘은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게 고정 위치형 배치더라. 찾아내시면 되고요. 23번입니다.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번 봤던 지문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꼬아쓰기는 했어요. 내용적으로는 똑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5포스 모델이라는 건 옛날에 산업 환경 중에서도 경쟁 환경, 누가 이 산업 환경이 경쟁이 치열한 필드야 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내가 내 경쟁자와의 관계만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터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노 그것만 보면 안 돼. 산업의 실제적인 경쟁력은 너하고 지금 경쟁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놈, 너한테 부품 주는 애, 그리고 네 물건을 사가는 애, 또는
너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이런 5가지 요인, 그래서 5force예요. 5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업의 경쟁 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게 5force 모델이고요. 그래놓고서 뭐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인 거고, 퇴거 장벽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퇴거 장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내가 철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익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23번에 4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24번입니다. 정보통신 MIS 문제네요. 정보통신 보안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걸 모두 고른다면, 정보통신의 보안 요건은 우리 교재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주요한 걸 놔두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결성. 정보가 변형되지 않고 전달되는 요소.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여기 있는 DB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숫자 52만 8천 개가 여기 딱 숫자 52만 8천 개가 쫙 갈 것 같잖아요. 안 갑니다. 누수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늘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무결성인 거고요. 인증이라는 건 신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가 누군지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기밀성, 그 다음에 그게 결제를 했어. 내가 결제한 서버, 그 서버를 사용하는 공급업체, 그리고 결제한 나, 얘네 둘만 알아야지 그걸 딴 사람이 보면 안 된다라는 게 기밀성인 거고요. 자기부정 방지는 뭐냐면 얘가 거래를 했어. 내가 그거 안 샀는데 나중에 이렇게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자기부정 방지. 이 4가지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정보보호를 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거든요. 놓고서 보면 지금 빠져 있는 게 부인 방지, 위조네요, 위조. 일반적으로 위조는 다 맞는 개념 같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념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번이 빠진 가다라마를 찾아야 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A 백화점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언제든지 교환 환불해주는 묻지마 반품 정책을 하고 있다. 아래의 보기 중 상기 정책과 동일한 제품 차원에 속하지 않는 것. 제품 차원, 이렇게 막 되게 막 문제를 멋있게 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제품 차원 내는 거고, 제품 차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마케팅에 포피할 때 제품, 프로덕트 얘기할 때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렇게 나눈 거고, 핵심 제품은 그 물건을 사는 본래의 기능, 컴퓨터를 산다. 컴퓨터 왜 사는 거야? 계산 능력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를 살 때 뭘 사는 거예요? 노트북을 사든 올인원을 사든 뭐 펜티엄 4를 사든 눈에 보이는 탄지블, 유형의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유형 제품의 영역인 거고, 거기에 살적에 무료 배송, 무배인 거야? AS는 몇 년인 거야? 이런 그 유형 제품에 덧붙여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운반, 설치, 보증, AS 이런 거가 확장 제품의 영역, 이게 제품의 차원인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가지 핵심 유형 확장 제품의 차원으로 놨고, 우리 마케팅의 신이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 할베께서는 이걸 5가지 차원으로 봤는데, 어쨌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같은 레벨인 거, 지금 보면 확장 제품의 영역인 건데, 배달, 설치, AS는 다 확장 제품의 영역인데 포장은 눈에 보이고 만지는 거잖아요. 얘는 유형 제품, 탄지블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25번에는 1번을 선택하면 되더라.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25번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어쨌든 올해 경영학 문제는 되게 저는 평이했다고 판단해요. 다른 선생님 따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교재, 저희 커리큘럼 갖고 공부하시면 그래도 90점대는 맞을 수 있는 수준인 거다.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곧 8월서부터 이제 새로운 2026년 과정이 개설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 공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